현대마귀의 유혹 세 번째 시간입니다. 빅뱅 가설과 결합한 진화론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다. 여기에 속지 마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어젯밤 설교 준비하고 잠을 자는데 꿈에 찰스 다윈과 리차드 도킨슨을 다 만나갖고 한참을 대화했습니다. 진짜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근데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한참을 아무튼 대화를 하고 이게 영적인 싸움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학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일반 은총 중에 하나입니다. 과학의 역할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눈에 보이는 존재하는 것들의 원리와 순리와 법칙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 법칙들이, 눈에 보이는 존재하는 것들이 누가 만들었는가, 그리고 인간이 발견한 원칙들, 법칙들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가, 누가 만든 것인가, 그에 대해 신앙은 답변해 줍니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말을 하고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말하는데 왜 만유인력의 법칙처럼 위에 있는 물건이 밑으로 떨어지는지는, 왜 그러는지는 모릅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어떻게 이 법칙이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고 법칙은 발견한 것입니다. 그게 과학의 역할입니다. 쉽게 말해서 과학은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까지는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 과학인데, 요즘 어떤 과학은 진화론과 합쳐져 가지고 내가 누구인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라는 존재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젊은이들이 교과서에서 배우고 있고 시험 문제까지 나오게 되면서 마치 이것은 과학적이고 팩트이고 교회에서 성경을 말하는 것은 믿음이고 미신적인 것인 양 젊은이들이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하나님을 떠나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현대의 사고와 사상, 생각 때문에 그러는 경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존재는 행위에 앞섭니다. 제가 늘 설교에서 말했죠. 저는 남자입니다. 남자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남자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짜장면은 무슨 맛 내면 되죠? 짜장 맛을 내면 됩니다. 짜장면에는 짬뽕 국물이 없습니다. 왜 없죠? 짜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행복인가는 내 존재가 누구인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악한 마귀와 인본주의 인문학은 우리의 존재를 건드립니다. 비성경적인 존재의 이유, 존재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가, 잘못된 존재가 바로 빅뱅 이론과 결합한 진화론입니다. 자, 빅뱅 진화론을 제가 짧은 문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결론 부분에서 다시 말을 하면서 이것의 약점과 허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빅뱅 이론과 결합한 빅히스토리라 그러죠. 진화론은 간단히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빅뱅과 더불어 우주가 시작되었고 수소, 헬륨 등 무기물만 존재하던 어느 날 이들이 뭉쳐 별과 은하가 되었다. 그 가운데 생명체가 가장 살기 적합한 지구가 탄생했다. 무기물 속에서 우연히 유기물이 출현했다. 이 유기물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나왔고 점점 진화되어 마침내 단순한 식물과 동물로 발전해서 그 결과 사람이 나온 것이다. 이게 빅뱅 이론과 결합한 진화론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말한 이 모든 문장에 다 들어있는데 이 문장의 허점이 첫 문장부터 끝 문장까지 전부 허점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며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상 가운데 이기고 주의 말씀으로 강하게 무장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죠? 근데 진화론에 의하면 우리는 단세포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있습니다. 원숭이의 형상이에요. 더 빅히스토리로 넘어가서 빅뱅 이론까지 가면 우리는 수소의 형상이네? 헬륨의 형상이에요. 수소와 헬륨이 뭉쳐서 그 무기물들이 유기물이 되고 유기물들이 단세포가 되고 이 과정을 거쳐왔대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우리가 수소의 형상입니까? 헬륨의 형상입니까? 아니면은 단세포의 형상입니까? 우리의 존엄성, 우리의 삶의 목적을 너무나 깡그리 뭉개버리는 악한 사상입니다. 진화론의 역사를 먼저 보겠습니다. 진화론은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1800년경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200년 동안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오고 있죠. 진화라는 개념은 사실 지질학에서 비롯됐습니다. 다윈에게서 비롯된 게 아니라 지질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지구가 켜켜이 여러 층이 있더라. 그리고 그 층을 연구해 보니까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라고 말하는 이른바 젊은 지구론하고는 맞지 않고 그 켜켜이 쌓여진 층이 억이 넘더라. 그래서 우리가 진화되어 온 것이 아닌가. 이것부터 진화의 시작, 진화라는 개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의 개념은 사실 지질학에서 나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진화론이라는 이런 개념을 확충을 통해서 실제 학문으로 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역시 유명한 다윈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찰스 다윈이 아니라 그 다윈의 할아버지인 에라스무스 다윈부터입니다. 1800년경 영국에서 최초로 본격적인 진화론이 등장했는데 찰스 다윈의 할아버지인 에라스무스 다윈으로부터입니다. 그는 의사인데 지질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대 진화론의 사실 뼈대는 에라스무스 다윈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구의 머나먼 과거의 단순한 유기체로부터 자연 발생적인 과정에 의해 생명의 근원이 생겨났고 그 이후 길고 긴 시간 속에서 여러 세대를 거쳐 점진적이고도 필연적인 더 높은 수준의 조직화, 복잡화가 이루어지면서 생명체가 진화를 하게 되었다. 이게 진화론의 뼈대예요. 찰스 다윈의 진화론은 자기 할아버지의 진화론에 자연 선택이라는 중요한 개념을 더 추가한 것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보세요. 머나먼 과거의 단순한 유기체로부터 자연 발생적인 과정에 의해 생명의 근원이 나타났다. 무기물부터 어떻게 돼서 유기체가 나왔어요. 아미노산 같은. 거기서부터 단순한 생명이 자연 발생.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진화론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자연 발생적으로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이론 뒤에 1800년 초에 우리가 가장 곡해하기도 하고 이게 진화론이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그래서 제일 많이 알려진 진화학자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학자 장 박티스트 라마크르에 의해 주창된 라마르크주의, 이게 진화론의 굉장히 중요한 자리로 잡게 되는데 그는 동물철학이라는 책을 출판하고 우리나라 말로 용불용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새로운 이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화론 하면 나오는 그림이에요. 아시죠? 자, 제일 왼쪽에 있는 목 짧은 기린이 위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 이파리 먹기 위해서 목을 길게 뻗어서 마침내는 그 아카시아 잎을 먹게 되었습니다. 지금 먹고 싶어 죽겠어요. 이 환경에 적응하고 싶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목을 길게 뻗어서 결국 어떻게 됐는지 목이 저렇게 닿게 됐대요. 아프리카 마사이족 보면은 여자 미인의 조건이 목이 긴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걸이를 수없이 켜켜이 한 거 보셨습니까? 저 인간의 목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람의 목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세대에
목을 길게 늘여가지고 디스크가 걸렸는지 뭐가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아마큼 이만큼 목걸이를 했어요. 기린 이야기와 똑같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얻게 된 긴 목을 가리켜 뭐라 그랬냐면 acquired character, 획득된 형질. 내가 살면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획득한 형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람마르크의 중요한 용불용설의 중요한 이론인데, 자, 여기서 하나 묻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귀엽고 목을 길게 해서 긴 목이 돼서 아카시아 잎을 따먹었어요. 그러면 내 아들, 딸이 있죠. 내 아들 길인 딸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걔가 태어날 때 목이 길게 태어날까요? 아니면 전에 짧았던 나처럼 태어날까요? 그렇죠. 그거는 상식이죠. 획득된 형질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획득된 형질이 유전되는 양 얘기를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획득이 아니라 퇴화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리와 닭 같은 거를 보면은 날개를 쓰지 않았죠. 그래서 당대에는 이 날개를 별로 안 써가지고 날개짓을 별로 못하는 닭이나 오리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다음 해에 가도 그 아들, 딸이 똑같은 형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죠. 걔도 안 쓰면 퇴화가 되는데 쓰면은 퇴화가 되지 않지요. 획득된 형질은 이렇게 뒤로 이어지지를 않습니다. 진화되지가 않아요. 유전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획득된 형질이 유전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또 잘못 알고 있는 유전학의 대표적인 이야기고 20세기 들어와서는 완전히 폐기되어지는 이론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진화론의 아버지라 불러지는 찰스 다윈이 진화론 학자들에 의해서 공격받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야, 그건 잘못됐어. 진화론 학자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찰스 다윈이 이 라마르크의 이론을 버리질 않습니다. 애매하게 말합니다. 그거 가능하지 뭐. 그럴 수 있지 라는 식으로 해서 제일 큰 공격을 받는 게 바로 이 이론입니다. 그러나 현대 최근래에 와서 후생 유전학이라는 게 나와서 라마르크의 이론이 다시 부활하는 듯하지만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어찌됐든 할아버지 다윈 그리고 라마르크에 이어서 결정적으로 1860년경 찰스 다윈이 등장합니다. 이 다윈이 진화론 말할 때에 결정적인 시대적 배경을 이해해야지만이 가능합니다. 그때 당시가 영국의 빅토리아 왕조 시대인데 그때 귀족들 중산층 사이에서 유행했던 게 뭐냐면 댕댕이 기르는 거하고 비둘기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 기르는 거하고 비둘기를 기르는데 너무 좋아해갖고 브리더들, 그러니까 기르는 사람한테 뭐라 그러냐면 우리 개는 주둥이가 좀 더 나왔으면 좋겠어. 눈이 크면 좋겠어. 털이 좀 작았으면 좋겠어. 라고 여러 개들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선호의 개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개 양육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니까 그에 따라서 개에 대한 품종 개량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의 종류가 200종류가 되는데 200종류 중에서 3분의 2가 빅토리아 왕조 시대 때 만들어진 거래요. 새로운 품종이. 그랬더니 사람들이 인위적인 선택, artificial selection을 통해서 인위 선택을 통해서 개들을 바꿨죠. 저는 품종 개량이라고 말해야 옳다고 봅니다. 품종 개량을 했어요. 다윈이 거기에 충격을 먹습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선택해서 품종 개량, 진화를 했듯이 자연도 가만히 놔두면 사람이 택하지 않았지만 자연이 알아서 종끼리도 진화를 해서 다른 종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진화의 개념을 받게 됩니다. 그거를 가리켜 자연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윈이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연 선택이에요. 자연 선택. 인간이 인위 선택을 해서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그거를 소진화라고 합니다. 소진화는 개에서 다른 개를 만든 거예요. 이런 소진화는 창조과학회, 카톨릭, 기독교에서도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가능하다. 벼 품종 개량하듯이 유전자 변이를 통해서 다른 품종을 만들어내는 것,
다른 개 만들어내는 것 다 가능하다. 이걸 소진화라고 합니다. 근데 찰스 다윈이 말한 건 뭐냐면 대진화입니다. 대진화가 뭐냐면 종의 변형이에요. 종의 변형. 다시 말해서 개의 다른 종류의 개가 아니라 개가 배추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양서류가 파충류가 조류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종이 변화가 되는 것. 완전히 다른 거. 그게 가능하다고 말한 거예요. 그게 다윈으로부터 처음 시작이 됩니다. 종의 변화.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은 우리 인간은 뭐예요? 인간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단세포부터 나왔다라는 것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다윈이 말하는 결정적인 대진화 다윈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찰스 다윈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자연 선택. 인간이 인위 선택을 해서 품종 개량을 했듯이 자연도 자연끼리 알아서 자연이 선택을 해가지고 종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추측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소진화는 가능합니다. 개의 품종 개량은 인위적으로 가능해요. 그죠? 그리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이것들이 그냥 지들끼리 연애해가지고 풀어놨더니 엉뚱한 놈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가능해요. 그런데 개가 배추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개가 기린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종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대진화고 이것이 찰스 다윈이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두 번째로 다윈의 중요한 게 생명나무 개념입니다. 다윈은 법학을 전공했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아주 놀랍게도 성공해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법학과 신학에 관심을 안 가지고 이른바 비글호, 세계를 탐험하고 다니는 비글호를 타고 다녀요. 그래서 그 유명한 섬에 가지 않습니까? 갈라파고스 제도 그 섬에 가서 충격을 먹고 와서 쓴 게 종의 기원 아닙니까? 종의 기원을 쓰면서 그가 성경에 나온 생명나무 개념을 가지고 옵니다. 선악과 창세기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은 선악과만이 아니라 유명한 게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고 화염검을 들고 천사가 지키게 했잖아요. 그럼 생명나무의 의미가 뭔가? 그건 여기 주제에 벗어나서 절제합니다. 어쨌든 성경에 생명나무가 있거든요. 다윗이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 생명나무 개념을 딱 갖고 와요. 그래서 그림을 그립니다. 진화의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을 가리켜 생명나무라고 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윈이 처음 그렸던 그림, 저 다윈의 실제 초안입니다. 나무 누가 못 그려? 저 맨 나무에 밑둥지 있잖아요. 저게 단세포예요. 그 단세포가 여러 갈래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종이 하나로 계속 다는 게 아니라 하나의 종이 여러 다른 종들로 계속 분화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맨 꼭대기에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게 생명나무도예요. 자, 이거를 어린스트 마이어라는 또 유명한 진화론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린 걸로 보겠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그렸습니다. 자, 하나의 뿌리로부터 하나의 종, 단세포로부터요 여러 그림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로 갈래가 뻗어나가고 맨 위에 사람과 옆에 침팬지가 있습니다. 현대의 생명나무는 여러 강사들이 진화론 강사들이 여러 자기의 형태로 그림을 그려요. 지금의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 쉽게 그렸죠. 하나의 뿌리로부터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 맨 위에 보면 사람이 있고 옆에 누가 있어요? 침팬지가 있죠. 원숭이가. 자, 그러면서 저 다윈의 생명나무를 주장하는 진화론자들은 진화론의 그림에서 교과서에서 정말 불살라야 된다라고 자기들도 주장하는 게 뭐냐면 침팬지가 사람으로 쑥 되는 모습이 그림 보셨죠? 그 그림, 그게 진화론에 대한 가장 곡해다. 침팬지 아무리 오래 있어도 사람 되지는 않는다. 침팬지는 침팬지고 사람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사람과 침팬지가 되기 전에 갈라져 나온 게 있죠. 중간에. 어찌됐든 그 중간부터 하나는 침팬지로 하나는 사람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거 내려와 보면 사람과 침팬지를 가장 내려와 보면 그 밑에 뭐가 나옵니까? 고래 같은 거 나오죠. 보이십니까? 거기서부터 갈라져 나와서 하나는 또 침팬지로 하나는 사람으로 갔다. 그게 생명나무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침팬지가 인간 됐다, 그건 오해다, 진화론자들이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어떤 종으로부터 침팬지와 인간은 어떤 같은 종으로부터 갈라져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다윈은 성경을 인용하며 성경 얘기를 했지만 성경과 정반대의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진화론의 약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의 허점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대진화는 증명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소진화, 대진화라는 것은 기독교인이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화론자들이 분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소진화는 같은 종내에서의 변이입니다. 유전자 변이를 통한 품종 개량, 개의 다양한 품종, 그건 가능하죠. 누구나 인정하고 이에 대한 증명은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소진화가 대진화는 아니에요. 대진화는 뭐냐면은 종 간의 변화, 다시 말해서 파충류에서 조류나 포유류로 변화하는 것, 그게 종 간의 변화거든요. 이게 대진화인데 대진화는 증명된 실험도 없고 증명된 것도 없고 대진화를 주장하는 학자들 가운데도 통합된 이론도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실험도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생물 분류학의 아버지 칼 폰 린네, 우리 옛날 배웠던 기억 더듬어 보십시오. 린네의 법칙, 린네의 분류, 그 사람도요, 종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고 믿고 또 주장했습니다. 20세기의 다윈이라고 말하는 진화 생물학자인 에른스트 마이어, 아까 생명나무 두 번째로 보여준 그 그림을 그린 사람입니다. 에른스트 마이어도 이런 말합니다. 과격한 돌연변이에 의해서 새로운 생물체가 나타나 적응을 성공적으로 해나갈 것을 믿는 것은 마치 기적을 믿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진화론자이기 때문에 대진화는 사실 없다라고 말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 뭐냐 하면 그거 일어나는 건 기적이다, 있을 수 없다, 사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와야르키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 반복되어 나오는 구절이 그 종류대로입니다. 제가 그때 설교를 할 때도 그 종류대로의 큰 뜻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이때 종류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민이라는 건데 영어는 kind로 분류되어 있고 생물학 분류에서 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 과를 과대로 다 만들었지 과가 변이가 되어서 다른 과가 되게 만든 게 아니라 확정된 과를 주님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개는 개고요, 수박은 수박입니다. 고래는 고래고요, 참새는 참새예요. 그 종류대로 주님이 만들었지 그 종류가 나중에 변화돼서 다른 종류가 되도록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의 최고의 또한 약점 중에 하나가 대진화를 설명하고 실험하고 증명할 길이 없다는 것. 두 번째가 중간 화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야, 침팬지가 사람이 됐으면 그 옛날 진화론에 대한 오해라고 했죠. 침팬지와 사람의 중간 과정이 어딨냐? 그 얘기 있을 수 있죠. 충분히. 중간 과정이 충분히 있으면은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어떤 주일학교 학생이 동물원에 갔습니다. 얘가 침팬지를 한참 보고 있어요. 야, 집에 가자 이제.
교회 가야 돼. 그런데 나 안 가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봤더니 얘가 언제 사람 되나 보고 있어요. 분명히 상식적으로 지금 다윈이즘을 말하는 사람이 찐뺀지는 찐뺀이고 사람은 사람이다 라고 말해도요, 그 뿌리를 내려와 보면 한 종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아까 그림에서 보면 또 보면 한 종에서 갈래로 간 거거든요. 그러면 그 중간에 화석들이 존재해야 돼요. 그런데 진화론자들이 가장 강력하게 중간 화석이라고 주장하는 게 뭐냐면 시조새입니다. 전 세계 12개 있습니다. 그것도 정확한지 모르고요. 이런 중간 화석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정말 작아지고 싶은 게 진화론자들의 생각입니다. 많이 나와야 되는데, 분명히 상식적으로 많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스퍼드의 진화 동물학과 교수인 리들리가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단일 진화론적 계보 내에서 진화론적 변화를 보여주는 화석 기록이란 매우 빈약하다. 진화가 진실이라면 종들은 조상 종의 변화를 통해 유래했을 것이며 사람들은 이것을 화석 기록에서 볼 수 있다고 기대해야 할 것이다. 사실 이것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1859년 다윈조차 단 하나의 예를 인용할 수 없었다. 다윈도 종간의 변화가 일어나서 이렇게 진화되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그 종간의 변화의 그 중간 과정들을 뭔가 하나 예를 들고 싶었는데 다윈도 하나도 예를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중간 화석에 대한 예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진화론에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초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진화됐다는 건 뭐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게. 그것이 진화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최초의 생명이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아직도 못 풀고, 그것은 엄청난 가설 속에서만 있습니다. 빅뱅 이론에 의하면은 빅뱅을 해가지고요, 수소 헬륨이 결합이 되고 그것들이 별이 되고 그것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유기물이 되고 아미노산 같은 그 아미노산이 원시 생물체가 되고 그것이 생물체가 되고 진화했다고 말해요.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말했잖아요. 요 과정이 전부 가설입니다. 그리고 요 과정이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특히 최초의 생명체인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나온다. 생명의 전조라고 할 수 있는 그거를 지난 100년 동안에 수없이 연구를 했습니다. 수없이 실험을 했습니다. 밀러가 성공했다고 여겨졌더나 가짜였고 잘못된 거였습니다. 아직도 성공 예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난번 동영상에 보여드렸죠. 모 시사 프로에서 운석에서 내지는 아미노산이 나왔는데 그 아미노산이 생명체로 변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한 패널이 물었습니다. 아미노산 같은 유기물에서 생명체가, 아주 원시 생명체가 나온 실험이나 예가 있습니까? 물었던 거 여러분 직접 들으셨죠?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없는데 지금도 추측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생명이 어디서 나왔는가? 지구 내에서 만들어졌는가? 외부에서 만들어졌는가? 지구 내의 해수구라고 하는 바닷속에서 만들어졌는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원시에서 우주에서 날아왔는가? 운석처럼 우주에서 날아왔다는 것이 지금 강력한 주장으로 나오지만, 그거 주장할 때 우주가 생명체가 있나 이놈아? 지구보다도 빈약한데, 지구는 생명체 만드는 거의 신비한 확률에서의 생명체가 있는 곳인데 우주가 그런 거 있는 거 봤냐? 거기서 생명체가 날아올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생명체의 기원에 대해서는 거의 제로, 확률이 없다. 아무도 말 못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있어야지 그 다음 게 나오는데 시작조차도 모르는 것, 그것이 진화론의 시작입니다. 또 이것은 제가 연구하면서 나중에 학계에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꿈에 찰스 다윈과 리차드 도킨스하고 만나갖고 얘기를 했는데 다 잊어먹어갖고 내가 지금 발표는 못하는데, 쉽게 말해서 진화론은 말도 안 되는 확률의 점핑이다. 저는 이제 점핑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아까 서론에서 말씀한 문장을 빅뱅 이론과 진화론이 결합된 모습을 마지막에서 결론에서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자, 결론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이 약점을 말하겠습니다. 빅뱅과 더불어 우주가 시작되었고 가설입니다. 인류는 법칙, 이론, 정설, 가설이 있습니다. 법칙은 많지 않습니다. 법칙이라는 것은 수세기 동안에 수많은 반증을 견뎌야 되고요.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객관적 보편 타당성이 있을 때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물리 법칙은 많지 않습니다. 법칙 전에 이론이 있습니다. 그 전에 정설, 그 다음에 가설이 있습니다. 빅뱅은 가설입니다. 정설까지도 안 겁니다. 빅뱅과 더불어 우주가 시작되었고 가설입니다. 수소, 헬륨 등 무기물만 존재하던 어느 날 이들이 뭉쳐 별과 은하가 되었다. 그 가운데 생명체가 가장 살기 적합한 지구가 탄생했다. 가설. 자, 여러분, 지구 이야기할 때 과학자들이 말하는 인류 원리라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 원리, 인본 원리라고도 말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어떻게 우주는, 지구는 사람과 생명체가 살기에 그렇게 적합할 수가 없다. 어떻게 태양 주변을 이렇게 돌고 적당한 공전과 자전, 그리고 적당한 기울기, 공기, 어떻게 인간 살기에 이렇게 적당할까? 그리고 확률을 계산해 봤더니 이런 것이 나올 확률이 0.0에 50개가 들어갑니다. 0.00000050분의 1이에요. 없다는 확률이죠. 그런 확률로 만들어졌다. 누가 꼭 만든 거 아닌가? 인간아, 네가 좀 살아라. 지구에서 생물이 좀 살아봐라. 할 정도로 누가 만든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너무나 인간을 위해 적당하게 만들어졌어요. 그거를 과학자들, 지금 기독교인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자들 사이에서 인류 원리라고 합니다. 구글에 찾아보세요. 과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스티븐 호킹도 고민을 하면서 나온 게 뭐냐면 다중우주론이라는 겁니다. 우주가 하나밖에 있지 않고 굉장히 많다. 근데 얼마만큼 많냐면 10의 500승 정도. 여러분 10의 500승이면 그건 무한대입니다. 그렇게 많은 우주가 있는데 그거 중에는 지금 우주 같은 지구 같은 우주도 하나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많으니까 그 얘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인류가 단세포에서 인간까지 진화했다라는 것을 믿으려면은 인쇄소에 폭탄이 떨어져서 그 인쇄소의 활자가 다 날아가서 옥스퍼드 사전을 만드는 그런 확률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폭탄을 10의 500승만큼 던져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옥스퍼드 사전이 나오지 않을까? 그 얘기예요. 다중우주론이 나온 게 바로 이런 인류 원리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적합한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졌다. 이것도 뭐라고요? 가설. 무기물 속에서 수소와 헬륨 같은 무기물 속에서 우연히 유기물이 출현했다. 이거를 화학적 진화론이라고 합니다. 진화는 두 개예요. 화학적 진화, 인류의 시작, 그 다음에 생물학적 진화, 인류의 진화를 말하는 거예요. 화학적 진화, 가설입니다. 그리고 이런 유기물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나왔고 점점 진화돼 마침내 단순한 식물과 동물로 발전해서 사람이 나온 것이다. 생물학적 진화입니다. 이것도 가설. 자, 제가 다시 말하겠습니다. 빅뱅에서 우주 시작됐다? 말도 못하는 확률. 인정해요. 무기물, 헬륨, 수소, 암모니아, 가스 덩어리가 아미노산, 유기물이 되었다? 그래서 그것이 서서히 아주 생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없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러한 걸로 이렇게 변해갔다? 그 확률, 말도 못하는 확률, 0에 가까운 확률, 그 단세포가 원시 생물이 단세포가 되었다? 말도 못하는 확률,
그 단세포가 진화돼서 가지가 뻗어서 이쪽이 되고 이쪽이 됐다. 말도 못하는 확률. 제가 지금 말하는 말도 못하는 확률이 있잖아요. 그거 지금 설명의 단계의 확률들이 있잖아요. 그걸 저는 점핑이라고 말했습니다. 점핑. 점핑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그러니까 0.00001%로 우리가 됐다 그러면 그래도 이해가 된다니까. 0.00001%에서 또 0.00001%를 곱해야 되고 또 곱해야 되고 또 곱해야 돼요. 그 단세포가 가지를 뻗어서 이렇게 고등생물로 진화했다. 0.00 확률, 제로에 가까운 확률 또 곱해야 돼요. 마지막 인간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연의 점핑이 있어야 됩니까?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진화론을 믿느니 창세기 믿는 게 더 낫습니다. 하나님 믿는 게 오히려 더 과학적인 것 같습니다. 말도 못하는 그러한 점핑, 우연, 확률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가설과 확률의 우연의 연속. 근데 그것을 진짜인 양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진화론에 왜 반대하는가? 하나님을 거부하고요.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간과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발달돼서가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out God as man poema 하나님의 걸작품 시라고 했습니다. 시에 대한 설명 너무나 길어서 생략합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 시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삶의 목적과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만들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서 이 땅에 왔고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고 우리의 목적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가 너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화론은 뭡니까? 빅뱅, 무에서 시작됐대요. 수소와 헬륨에서 유기물이 나오고 그것으로부터 생명체가 됐고 내까지 왔대요. 내가 왜 태어났어요 그러면? 진화론이 인간 존재의 이유, 삶의 목적,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를 하나도 말을 안 합니다.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너는 그냥 먼지야. 엄마, 내가 누구야? 너는 엄마하고 아빠, 정자와 남자가 합쳐서 된 존재란다. 너 많이 나눠보면 너 원자가 된다. 그게 걔의 존재의 목적이냐고요. 걔가 삶의 길이냐고요. 그게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말할 수 있냐고요. 진화론은 우연히 물로부터 무기물로부터 수소 헬륨으로부터 우리가 나왔대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이렇게 허무한 거 살 필요가 있습니까? 보십시오. 인간은 이런 가운데 영원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C.S. 루이스는 젠주크 마음속에 있는 영혼을 향한 그리움, 열망 누구에게나 있고 자기에게도 있다 이거예요. 왜 이것이 있느냐? 없는 것을 사람이 그리워하는가? 없는 걸 그리워하지 않는다. 없는 건 지나가면 없어진다. 계속 말하지만 팔이 두 개가 있다가 하나 없어지면 그리워요. 근데 앞에 팔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죽도록 그걸 갖다 그리워합니까? 그거 생각지도 안 해요. 그리움도 없어요. 그리움이 있다는 것은 열망이 있다는 것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게 C.S. 루이스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중요한 발견이었거든요. 우리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정신이 있어요. 아름다운 사랑이 있고요. 예술이 있고 시를 짓는 마음이 있고 찬송 들어보십시오. 성가대의 찬양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거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이 음악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찐벤치 보고 노래하라고 해보십시오. 개판이 됩니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래서 진화론자들 중에서도 제일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고매한 정신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러니까 진화론자의 고민 크게 두 가지가 뭐냐면 생명의 기원, 정신의 기원이에요. 이 정신의 기원에 대해서는 찰스 다윈마저도 고민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빨리 번역되면 좋겠다라는 책이 The Life and Letters of Charles Darwin. 찰스 다윈이 죽기 전에 자기 친구들에게 동료들, 후원자들, 동력자에게 보낸 편지들의 모음인데 찰스 다윈의 아들이 이걸 편집해서 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나는 사람의 마음의 확신이 하등한 동물의 마음으로부터 발달한 것인지 그렇다면 어떤 가치가 있으며 믿을 만한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갖고 있다. 믿음에 대한 마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 해도 누가 원숭이의 마음의 확신을 믿을 것인가? 내가 진화론 얘기해도요. 종으로부터 여러 종이 다른 종들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내가 원숭이부터 진화됐으면은 내가 원숭이 마음을 품은 건가? 이 마음을 어떻게 설명할까? 다윈도 마음을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종의 기원을 짓고 있는 이 지성의 세계, 마음의 세계, 생각하고 있는 거, 예수를 생각하는 거, 이게 무기물로부터 이런 정신의 세계가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헬륨 덩어리로부터 시작된 우리가, 수소 덩어리로부터 시작된 우리가 이런 고매한 정신의 세계까지 넘어올 수 있느냐? 다윈도 그건 고민한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의 사랑과 예술과 과학을 만들어내는 지성, 우리의 감성, 자유를 향한 마음, 이건 하나님의 형상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주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물질로부터, 아니 아무것도 없는 것부터 설명을 하려고 하면서 우리의 존재가 거기서부터 왔대요. 너는 별에서 온 그대래요.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온 그대래요.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얘기야? 별로 다시 갈라는 얘기예요? 삶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입니다. 가톨릭에서는요, 카이스트 물리학 박사 출신들이 신부가 되는, 그래서 이 과학을 신앙으로 설명하는 예를 많이 봤습니다. 제가 이름 대기는 뭐하지만 그 동영상 딕테이션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는데 기독교계가 참 약합니다. 몇몇이 있는데 애매한 대답을 해요. 애매한 말을 하고요. 그리스도인의 사명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문화가 임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 설교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젊은이들, 돈 벌고 성공하는 것도 좋습니다. 인생이 그게 진짜 성공이 아닙니다. 나는 과학자가 되어 하나님의 과학의 끝이 하나님, 마치 우리 교회가 인문학을 하나님께,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그것을 증명해가고 세상의 수많은 인문학들이 주인이 하나님이고 장점과 한계는 뭐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밝혀나가고 말하고 있듯이 이 땅의 과학의 주인이 하나님, 과학을 연구할수록 하나님이 보인다는 학문의 뿌리, 그 주인의 하나님, 그것을 사명을 가지고 천문학도 하고 물리학도 하고 과학도 하고 AI도 하고 얼마나 좋을까요? 삶에 얼마나 보람이 있을까요?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이 될까요? 그 삶은 정말 보람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지식까지 새롭게 함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내 전공 분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선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그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면 내 인생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만 성공이 아니라 바로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음을 나의 삶을 전체를 통해서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보람 있는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될까요? 짧은 지식으로. 그렇지만 아무리 짧은 지식으로 과학을 봐도 이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우연, 가설의 합치가 진화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대적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유신론적 진화론의 잘못에 대해서 말할 겁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진화의 과정에 개입하셨다. 만들어 놓고 진화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로 여긴다? 유신론적 진화론입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어디부터가 인간이에요? 어디부터가 인간이냐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은 어디부터가 인간이에요? 그 과정에 의하면은 여기부터예요? 완벽한 인간부터예요? 아니면 진화되기 전 단계, 전 단계, 전 단계, 전 단계 어디부터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입니까? 그리고 어디부터가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설명할 길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리고 이 땅을 잘 다스리라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걸작품 시입니다. 가장 존귀한 인간 선언입니다. 이런 마음 갖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문화가 가득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하고 섭리하며 주 앞에 쓰임받는 귀한 성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송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수많은 생각과 사고와 물질들에 대적하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 하며 우리 일생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며 섬기기로 기도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